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받고 언제 이 사람을 잡으러 갈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33시간을 고민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그거에 많이 사용한 부분이 바로 윤석열이 그동안에 어차피 경호처 직원들을 내세워가지고 영장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그 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아마 제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의 예외다 이 말을 넣어줬다는 거죠. 물론 그 말을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 말을 넣을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판사가 이 영장은 니네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영장이 아니다. 윤석열의 신병체포와 관련해가지고 경호처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저는 이상에 좀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냐 그 내용이. 형사법 110조는요 이런 겁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처 직원들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자기네가 머물고 있는 이 관저 뭐 이런 곳이 전부 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자인 경호처장이나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승낙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어도 니네 못 들어온다. 그동안 그게 방어 논리였단 말이에요. 또 하나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역시 공무원인 윤석열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소지하거나 이런 물건들, 서류 같은 거, 증거들 함부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판사가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110조, 111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지금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이거 가지고 윤석열 일당들이 굉장히 큰 목소리로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에 고자질할 거예요. 판사가 뭐 자질이 없어. 판사 막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천만다행인 건 범죄 혐의가 정확해요. 생중계 우리가 다 봤지만 그 범죄자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출 안 받는데 하필이면 내란 죄를 범한 그렇죠.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문제니까 심사숙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보통 체포영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밤을 꼴딱 샐 정도는 아닌데 한 자정이나 11시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침까지 끌었던 거는 바로 그 대목인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법원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구나. 그럼요. 이 양반들이 앉아서 계속 현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형벌권을 윤석열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해 줬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영장 하나로 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커졌어요. 그럼요. 다행이구나. 우리 법원 살아있구나. 그래도 최후의 보루답죠. 이번에 내란 전 과정에서 이제 많은 말이 쏟아졌고 두고두고 이제 기억될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잊으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철학자 박구영 교수가 성향을 보지 말고 상황을 봐야 된다 얘기를 거듭 강조했어요. 저는 그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이제 판사가 뚝 뜨니까 왕년에 뭐 했던 사람인지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권성동 그거 뒤봐주고 뭐 하여튼 이상한 짓 했던 판사예요. 판결 중에 보니까. 권성동 1심 무죄. 네, 맞아요. 야, 이거 망했구나. 근데 30시간이나 걸리니까 더 망했구나. 이거 이제 안 내주려고 시간 끄는 거였구나 했는데 딱 엎었잖아요. 성향을 볼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되는구나. 이 판사도 시대 흐름을 봤구나. 더 거슬러 가면 공수처장 자체예요. 저렇게 무도한 짓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극존칭을 써가면서 귀한 시간 내주옵시고 하면서 계속 거절당하면서 이걸 발부를 해. 지금 와서 보니 이 사람이 바보 노름한 허허실실 전략일 수도 있었겠구나. 오히려 무서운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렇게 높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 그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성향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높은 게 네, 맞아요. 상황에 대한 이해였구나. 공수처도 영장 판사도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 동참한 사람들이어서 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생각이 든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쨌든 간에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서 6일 전에 제가 보기에는 5일이라고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호처에다가 내가 공문을 보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으니 너네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바리케이트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측에서는 윤곽근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위해서 오히려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해라.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 또 이 경호처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 발언들 이런 거 매우 지금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하는 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좋다 그러면 우리도 기동대 투입까지 검토해서 한번 좀 세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수처장이 조금 쫄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하도 세게 나가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저기도 좀 타협하고 뭔가 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너무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공수처장 입장에서 그게 봤을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수처장이 쫄아 있는 허허실실이 여태까지 뭐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막 광분하면서 비판했던 맞습니다. 지점인데 네.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축적된 어떤 그런 레코드가 영장 판사에 의해서 인정된 부분이 사실 이번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허실실이 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혹시라도 공수처장이 지금 쫄아 있다면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그거라 좀 전화를 돌려봤어요. 지금 경호처의 분위기는 어떤가. 근데 아시다시피 경호처는 윤건희 부부에 대한 대인 경호를 주로 담당을 하고 아시다시피 네. 101이랑 202가 지역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1단이라고. 네, 101단, 그리고 101, 202. 근데 이 친구들이 다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처장이, 공수처장이 보내지 않았으면 경고장도 보내고 경찰 기동대와 협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미 다 풀이 된 거예요. 같은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구나 판사가 지금 뭐 형소법 110이랑 111을 적시해서 보냈다는 거는 니네가 여태까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거 다 봤어. 네, 그렇죠. 이번엔 달라라고 네. 판사도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처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의 액션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 다 대부분 늘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100일, 100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경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내부 분위기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앞에 있는 그 태극기 모독부대 지지자들인데 왜 저는 그걸 걱정했냐면 8년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 버스 위에 있던 그 박근혜 지지자 추락해서 네, 한 사람 또 사망했죠. 그 머리 부상당해서 2명이나 운명하셨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지지자를 하더라도 저는 그 현장에서 대단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인명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현장에서 우리 뭐 안진걸 소장이나 계속 피켓팅하면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경찰 때문에 도망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요. 진입하면 아니 제가 중요한 거. 현장에서 네. 봤는데 경찰이 네. 집회 관리를 잘해요. 네. 그 관저 앞에 집회하는 곳에 육교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사진을 나오는 게 다 육교에서 찍은 건데 육교에 경찰관들이 대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멈추지 않도록 멈추게 되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방송 카메라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고 네. 일반인들은 계속 멈추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찬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반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경찰이 굉장히 그러니까 경찰이 평화적으로 집회 관리 할 역량이 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진압복 안 입고도 그래서 잘 되고 있어서 저는 큰 걱정 안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윤석열 집에 가는 길하고 지금 집회하는 길하고 거리가 있어 한 400m 차이입니다. 그래서 체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네. 저도 사실은 얘기 좀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 경찰로부터 사실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다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정확히 충분히 알고 있고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이제 잘 하겠다고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속보로 나와 있는데요. 자기를 지지하면서 이 아스팔트 우파들
앞에서 지금 이 영장 집행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요즘도 지금 저 유튜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튜브. 네, 여러분께서 그게 애쓰시는 유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완전히 옛날에 트럼프가 그 국회의사랑 들어가라고 한 거랑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우리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어쨌든 그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다 힘을 냅시다. 뭡니까 저게 지금 계속해서 아니.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좋지 않아요? 저 보면 이제 고립된 자의 몸부림 같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지금 그 태극기 부대라고 그 저 관저 앞에 오 있는 사람들과 그 메시지는 윤석열 이걸로 고립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전두환 때는 시위 많이 나가 보셨죠. 박정희 때 시위 나가 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걸. 경찰이 무섭기로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 거예요. 전두환 때도 물론 무서웠지만, 그러니까 저기서 뭐 10,000명대가 모여서 한다고 해도요. 마음 먹으면 놔둘 수 그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잡아가려면 다 근데 해요. 윤석열의 상태는 보니까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뭐 광기고 중병인데 병 중에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건 치유가 안 됩니다. 죽어야 낫는 병이 있어요. 그래요? 윤석열의 병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병이군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유튜브만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파 뉴스라도 봐야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직무정지가 됐더라도 그러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아니 저는 오늘 한남동 가서 어떤 사람이 내란 쑥에 처단하라 이런 피켓을 들었는데 태극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했더니 내란 쑥에 처단해야 될 사람이 이재명이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내란 쑥에 처단 이래가지고 다녀요. 굉장히 손피켓으로. 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빨갱이가 뭐 이러시는데 근데 꼭 하고 싶은 얘기 짧게 할게. 제가 방심하라는 뜻은 아니지만요. 한남동 체포 과정에서 저 태극기들 때문에 밀리면 어떡하지 해서 염려해서 너무 많이 나가실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육탄전 벌일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이 지금 기댈 때는 저 현장에 나와 있는 저들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 국가도 필요 없고 너희들이 국가다. 함께하는 내가 국가고 내가 왕인 나라의 신민들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저기에 권영세도 가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 소위 말하는 극우가 안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수라고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 양비론, 양시론으로 해서 뭐 탄핵 집회, 반대 집회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저걸 보고 국임당에서 정치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기사가 나오면 지금 탄핵 개헌 직후에는 한 15%까지밖에 안 됐었거든요. 국임당 지지도가. 근데 지금 보면 뭐 30%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 33%까지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신천지 기관지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에서 30까지 이렇게 지금 이게 만들어 올려지고 있어요. 네.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국임당이 윤석열 이른바 꼬린 이후에도 저 서울구치소 가고 나서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향후에 특검 뭐 제의하고 다시 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게 윤석열과 같이 이렇게 맛을 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쓰러져도 계속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그 개혁 시계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근데 것이죠. 김 선생님 말씀대로 저 천체일보가 신천지 매체고 또 하나 전화 응답 여론조사 아니죠? 저게 1,008명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조사 방식이 네. 조사 방식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주 적극적인 층들이 결합한 거고 그리고 또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말씀드리려고 네. 그거보다는 낫지만 네네. 중앙일보에서도 일정하게 국민의힘 지지세가 있어요. 33%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30%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우리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한국 정치정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시작인지 아니면 언제가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상대방이 싫어해가지고 뭉쳐있는 사람들이 30% 정도가 항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도 이재명이가 더 미운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존재 이유가 그 아까 주류가 해체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티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30% 정도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여론조사에서 36까지 가고 중앙이나 동아에서는 그거보다 떨어지고 한 30%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뭐 긴장감 있게 들여다볼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극단으로 진영이 갈라져 있잖아요. 저는 2024년 생각하면서 새 벽두에 이재명 대표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버려야 내가 사는 정치 같은 게 계속되면 안 된다. 근데 연초에 그걸 시작하고 연말에 가서 내란까지 와버렸거든요. 진짜 제대로 죽이는, 생물학적으로 죽여버리는 정치까지 와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편은 사람을 죽여도 내란을 일으켜도 전쟁을 일으켜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쪽 편이 아니니까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30% 있는 건 아주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지금 단독으로 또 채널A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서는요, 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하지 말라라고 판사가 영장에 적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무시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우리의 임무는 대통령 보호다 이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의 경호 임무를 준수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정말.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완전히 원천 차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몰려든 윤 대통령의 체포 찬반 진영의 대치 때문에 경호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경호법 5조, 대통령 경호법 5조를 자기네들은 준수하겠다 이러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전체를 다 경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 세력들이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을 막 검문 검색한대요, 자기네가. 그래가지고 내려보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거기도 못 지나가게 하고, 당신이 무슨 사람이야 이러면서 지금 그 앞에 난장판이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고, 윤석열 씨는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제가 그걸 이 기뻐한답니다. 스펙스를 통해서 여러 번 계속 기억해달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름이 박종준이에요. 네네, 그 사람. 이 사람이 박근혜 때 경호차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출마도 못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낭인으로 살다가 21대, 22대는 출마도 못했어요. 19대, 20대에만 출마하고 떨어지고 낭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발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누굽니까?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서 구테타를 실질화해야 되니까 김용현의 후임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김용현의 후임으로 들어온 친구는 어떤 친구겠냐? 충성심이 대단해야죠. 그렇죠, 낭인으로 그렇죠. 내내 놀다가 갑자기 콜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뭐 완전히- 사랑은 입금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것처럼 윤석열에 대한 충성도 부쩍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평생 경찰관으로서 계급 조직, 상명하복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판을 버릴 거다, 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부른 게 경호처장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만약 이런 지시를 했다면 네. 경호처장부터 잡아다가 그러니까. 체포해가지고 구속시켜버려야죠.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경호처장을 빨리 특수공무집행방이에요. 체포해야 이건. 되거든.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부터 이 내란이 기획이 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 후임 경호처장도 우리가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입틀막 사건 기억나시죠? 강성위 의원. 그것도 제가 이제 저도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고위직들이 굉장히 윤석열한테 충성한대요. 그러니까 왜 네. 그러는 거예요? 왜 충성? 무섭잖아요. 놀다가 갑자기 놀면서? 출근할 때가 생기고 증거도 통장에 빠르고 뭐 입금이 이런 되고 이야기들이 카드도 하더라고요. 생기고. 네. 진짜 권력도 미쳤나봐. 생기고. 그럼요. 자, 보세요. 극우 유튜버들이 선동을 해서 대통령 관저 앞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지금 난무하다. 차마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말들까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
취재진은 물론 경찰차까지 밀치며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 차인지 시민들이 타고 온 차인지를 멈춰 세우며 자기네가 검문 검색을 한답니다.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죽창 쇠파이프 가스통으로 그 앞에 쌓아가지고 아예 원천 봉쇄하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이게 맞습니까? 그 법 집행도 깔끔하고 이제 속전속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 내에서 자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오창희 그 국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왜 나오느냐 많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는 5%까지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 맞아요.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반기문이 있었어요. 반기문이 여름부터 대선 주자로 뜨면서 우리 박근혜를 버리더라도 대안이 반기문으로 있다. 하면 돼라는 대안이 있다. 대안이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 팔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합니까? 청산을 했잖아요. 적폐청산이라는 걸 하면서 사실은 합리적인 보수들이 많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빈 공간을 지금 얼치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 진영을 몰살시킬 수 없는 거예요. 몰살시키면 다른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 뭐라고 해결의 이야기처럼 정반이 있는 것처럼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 그리고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 하는 것은 이익 관계를 이해 가지고 이익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적대하는 정치적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극단적으로 늘 한쪽에 적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 적 중에서 상대방과 강하게 싸우는 쪽이 늘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의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르게 회유도 회유지만 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근거는 사실은 혐오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를 팩트에- 혐오해요?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방치한 거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때 5%까지 떨어지고 박근혜가 자기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자기 아성을 구축해 놓고 자기는 정말 여전히 반 국가 세력 준동으로 대한민국 위협받고 있는데 주권 침탈 세력과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극우 세력 한 줌밖에 안 되는 극우 세력들이 붙어서 계속 세력으로 형성이 돼서 남아 있고 그 국임당 정치인들이 그 똥무더기 위해서 기생충처럼 빨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여전히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과 PK 지역에 워낙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30%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를테면 저들이 혐오로 여태까지 세를 불려나간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5.18 북한군 투입, 무슨 부정선거, 이런 그 일본에 대한 또 상당히 우리랑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 세력이 입법으로 금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반성 지점으로 어쨌든, 이거 있다고 금지하면 네.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반공장사도 최소한 세력이 있죠. 처벌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냉전 시대부터 반공장사하면서 그거 강연하고 그거 전파하던 그 나이든 층하고 젊은층 일베하고가 이제 결합되면서 지금의 태극기 부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독버섯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본다면 뭘 봐야 되냐면 탄핵 찬반을 봐야 돼요. 그러면 탄핵 찬반은 70%가 찬이고 탄핵하면 안 된다가 3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게 내란이 아니냐 따져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 극우 세력이 10% 이내면 관리가 되는 건데 기존의 보수까지도 이렇게 합세하는 시기적 경향성이 생겨서 많아 보이는 거긴 하나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는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각돼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상식이 지배하는 좀 합리적인 사회에서라면 50% 또는 70%면은 절대 다수라고 해서 인정하고 정치권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80%까지 나오는데 여전히 20%면 충분하다라고 믿는 정치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자.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